1999년 6월 21일 새벽 1시 56분 112로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어떤 남성이 서울 홍제동에 있는 주소를 대면서 자기 집 옥탑방에 자매들이 살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올라가 보니 언니가 의식이 없는 것 같다. 빨리 출동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매 중에 언니가요? 의식이 없다고요? 설마 이미 사망한 건 아니겠죠? 형사들이 출동을 했을 때 동생이 언니를 손으로 막 주무르고 있었다고 하고요. 아유. 그런 동생에게 집주인 아주머니가 물이랑 청심환 같은 안정제를 챙겨서 먹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이송된 언니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어떡해. 이미 그 새벽에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참. 자매 둘이 있는데 언니가 집에서 그런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나중에 또 밝히겠지만 수사팀이 정말 범인을 잡으려고 총력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언니가 당시 24살이었고 동생이 19살이었거든요. 아유 너무 어리다. 24세 19살이요? 너무 어리다. 너무 어리다. 게다가 둘이 이 옥탑방에 새들어 산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고향이 지방이었는데 동생이 서울에 있는 간호대에 입학하면서 언니가 방을 얻은 거였고요. 동생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게 드러나면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동생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동생을 위해서 방까지 얻어 같이 살았는데 그런 집에서 범행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다가 사건이 벌어진 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당직이었습니다. 서대문 경찰서에서 새벽에 강도가 들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새벽에 늦게 집에 온 건가? 그러니까 강도라는 거는 동생이 어떻게 알았던 거죠? 현장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제가 기억하는 현장은 이렇습니다. 방이 하나인가 본데. 이게 살림살이가 다예요? 이불, 책상, TV. 아니 옥탑방에 강도가 대체 뭘 훔치러 간 거야? 저기 뭐 없는데? 예, 여기가 홍제역 지하철에서 150m 떨어진 주택이었고요. 3층짜리 주택의 옥탑방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방 한가운데 이불이 한쪽으로 뭉쳐져 있었고요. 출입문 쪽 방바닥에 칼 손잡이가 있고 바닥에 까는 요 한가운데 칼날이 부러진 채 빠져 있었습니다. 칼 손잡이랑 칼 날이 분리돼 있었다고요? 언니가 혹시 칼에 찔린 거예요? 현장에 자창에 의한 출혈은 없었습니다. 바닥에 내리치는 정도의 위협으로 손잡이가 빠진 상황으로 보였고요. 피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가죽 허리띠가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허리띠가 왜? 결박하려고 한 건가? 일단은 칼에 찔린 게 아니면 어떻게 사망을 했다는 거죠? 동생은 어쩌다가 언니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동생이 언니를 뒤늦게 발견한 게 아니라 언니랑 같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다고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 언니가 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자매 둘 다 겁이 좀 많아서 종종 불을 켠 채 자거나 TV를 틀어놓고 잤다고 했는데요. 그날도 언니랑 TV를 보다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는데 어떤 남자가 양손으로 언니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야? 자다가 일어났더니 어떤 남자가 언니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요? 네. 동생이 놀라서 움직이자 한 손은 언니를, 한 손은 동생을 양손으로 각각 졸랐다고 하고요. 범인이 자매한테 꼼짝 마라, 소리치면 죽인다. 카드랑 비밀번호를 대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라고 했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언니가 그때 이미 기절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범인이 언니 목을 조르던 손을 떼고 머리맡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는 동생한테 들이대더랍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라고 했다고 하고요.
동생한테 뭔가 보지 말란 건가? 동생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동안 옆에서 한참 뭔가 바스락바스락거리면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 여는 소리가 나길래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와달라 소리를 쳤던 거였습니다. 집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신고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미 언니는 그때 사망했나 보다. 양손으로 목을 조르다니 참. 아니 근데 그 집을 뒤진 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야, 이 바로 옆에서 참 이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런데 이 범인이 동생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여기 처음 온 게 아니다. 너 간호대 다니는 거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이죠. 야, 뭐야? 이거 처음 온 게 아니라고? 아니 동생이 간호대 다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언니가 아는 사람이었나? 뭐지 이거? 아는 얼굴이었대요?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20대 초반, 그러니까 동생이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거나 비슷해 보였다고 했고요. 오렌지색 티셔츠에 흰색 반바지를 입은 키가 170 정도의 남성이었다고 했는데요. 피부가 약간 검고 아주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스포츠 머리에 피부가 검다. 혹시 군인? 응. 휴가 나왔거나 갓 제대한? 그래서 수사팀이 급하게 새벽에 인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동생이 말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찾으러 뛰어다녔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근에 사는 사람이었나? 어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사셨지? 네. 현장에 뭐 범인 지문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폴리스 라인을 치기 전이었거든요.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구급대랑 신고자, 지구대 직원이랑 형사들까지 현장을 돌아다녀서 족적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범인의 손이 닿았을 만한 현관 손잡이, 유리창, 계단, 과도 손잡이에서 지문 14점 정도를 확보했는데 제대로 된 지문은 없었습니다. 아, 이래서 폴리스 라인이 중요한 건데. 사인은요?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목을 너무 세게 눌러서 목 조른 흔적이 또렷하게 보였다고 했고요. 근데 병원으로 옮겨질 때부터 하의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속옷까지 다요? 설마. 아니죠. 그 동생 이불 뒤집어 쓰게 하고. 바스락 소리 난 거 그죠? 그거? 근데 나왔어요? DNA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망한 피해자의 생식기에서 나왔고 A형의 남성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 맞다. 진짜 미친 거지 이게. 동생 옆에서 어떻게 그 짓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강도가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왔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는 가늠이 안 된다 진짜. 아, 그러니까 왜 형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잡으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잡히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다음 해가 넘어갈 때까지. 예, 그렇죠. 홍제 1동에서 4동까지 총 26,086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형사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동생이 말한 용모의 남성이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동생한테 홍제동과 바로 인근의 홍원동까지 당시 나이 17세부터 25세까지 남성들의 주민카드를 모두 보여주고 닮은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수사가 엄청났네. 아니 근데 그 범인이 동생이 간호대 다니는 것까지 알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면식범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면식범 수사도 했죠. 언니가 법률사무소에 다니고 있어서 최근에 만났던 사람 중에 경찰도 있었고요. 동생이 최근 PC방에서 온라인 채팅을 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모두 뒤졌는데 지인들 중엔 범인이랑 닮은 사람도 알리바이가 수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면식범이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면식범이 아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살인이 나기 보름 전쯤이죠. 6월 7일, 그러니까 그때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자매가 둘 다 집에 없어서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뒤늦게 알게 됐는데
언니 가방이랑 동생의 지갑이 사라져 있었다고 했고요. 금액이 크지 않아 신고는 하지 않았고 집주인에게 잠금 장치를 추가해 달라고 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아니 그렇다 쳐도 동생이 다니는 학교 어떻게 알아요? 아, 뭐 지갑에 학생증이라도 봤던 건가?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며칠 후에 어떤 남자가 집으로 전화를 해서 길에서 가방이랑 지갑을 주었다고 갖다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자기가 노숙자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 노숙자가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도둑 맞았던 걸 동생이 받아왔다고 합니다. 야, 노숙자 설마 그 사람이 강간살인범은 아니겠죠? 네, 그러면 동생이 그 얼굴을 봤으니까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네, 그 가방을 돌려준 남자도 형사들이 찾아서 알리바이를 확인했는데 수상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둑 맞았던 그 가방이랑 지갑을 다시 감식했었습니다. 그 훔쳐간 가방을 다시 되돌려줬다. 그러니까 도둑이 이 집에 자매만 산다는 걸 알고 노렸을 수도 있겠네요. 야, 이거 근데 왜 범인이 안 잡혔는지 알겠네.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네, 용의선상에 올렸다가 다시 지우는 걸 계속 반복됐던 상황이었죠. 인근 전과자나 우범자들은 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갑자기 거주지에서 종족을 감춘 사람들로부터 수사를 시작을 했고요. 전국의 유사 사건까지 모두 취합하기도 합니다. 특히 강간범 같은 경우에 잡히는 족족 DNA부터 확보를 했는데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젊고 피부가 까맣더라는 동생의 진술로 군인들도 수사하고요. 서부 지역이랑 은평 지역에 실내 골프장이 27군데나 있었는데 20대 전후반인 남성을 찾아내려고 했으나 그것마저 소득이 없었던 겁니다. 미장원, 중국집, 부동산, 인근 고등학교, 교회까지 타 지역 사람들이 올 만한 곳까지도 모두 뒤졌는데 나오는 게 없을 거야. 야,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아니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뀐 거죠? 네, 8개월 뒤였죠. 2000년 2월 18일 금요일이었고 밤 11시쯤 노량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에? 홍제동이 아니라 노량진이요? 그 완전 지역이 다른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요? 신고자는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었고요. 집주인의 아들이었는데 밤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아랫집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걸 창문으로 보고서 놀라서 119에 신고한 거였습니다. 불이 났다고요? 화재가? 이 사건 왜 비슷하다고 한 거지? 현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거기가 신대방동에 있는 주택 2층이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소방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진입을 했더라고요. 방 2개 거실 겸 부엌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 집이었습니다. 침대가 있는 방에서 불에 탄 여성의 시신 2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 2명이나 사망했었다고요? 아 이게 뭐야? 또 피해자가 둘이야? 아니 현관이 잠겨있는데 불이 어떻게 나죠? 네, 가서 현장을 보니까 단순 화재가 아니라 딱 봐도 살인 방화 현장이었습니다. 야, 큰 방에 소파 있고 그럼 이게 이렇게가 방이고 방 2개 화장실 하나. 시신이 침대가 있는 방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침대 위에 여성의 시신이 2구 있었는데 침대방에 들어서자마자 기름 냄새가 확 났었습니다. 누가 시신 사이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는지 시신이랑 침대만 심하게 탔더라고요. 누가 일부러 침대에 불을 지른 거잖아요? 근데 둘 다 탈출을 못했어요? 둘 다? 네, 근데 한 사람은 완전 나체 상태였고 한 사람은 상의 겉옷이 약간 눌러붙어 있었는데 아래 속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한 사람은 나체, 한 사람은 또 하의에 속옷이 없다고요? 그래서 아까 비슷하다고 하신 거구나. 그럼 이게 성범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저기 같은 공간에 있는데요?
예, 이상하죠? 게다가 침대방만 심하게 탔다고 했잖아요. 그 불이 거실까지 나와서 부엌 천장을 녹였는데 큰 방은 멀쩡했거든요. 소방 진압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범행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 소파랑 소파 아래, 바닥, 물병이랑 볼판에도 혈흔이 몇 점 나왔습니다. 혈흔이요? 그것도 적게? 네, 폭행이나 위협을 당할 정도로 봐야 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을 먼저 제압을 하고 둘 다 살인을 했다. 혹시 사인도 나왔나요? 방화 때문에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사망한 후에 불이 난 건 확실했습니다. 매가 안 나왔군요. 예,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후에 불을 질렀어.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그대로 발견됐네. 근데 신대방동에서 벌어진 사건이랑 앞서 8개월 전에 벌어졌던 그 홍제동 사건이랑은 같은 게 하의 속옷이 벗겨진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두 사람도 자매였어요? 같이 사는 룸메이트였습니다. 한 명은 23살, 한 명은 22살이었고요. 아, 이번에도 20대 초반이에요. 너무 어리다. 어려. 근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는 건 그럼 범인이 열쇠까지 훔쳐갔다는 거잖아요. 열쇠만 훔쳐간 것 같진 않았다고 합니다. 큰 방에 피해자의 가방이 있었는데 누군가 뒤지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식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돈까지 가져갔어. 강도강간에 살인까지. 아니, 근데 뭔가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그 범인의 흔적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 과수팀의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당히 이상한 상황이었던 걸 형사들이 알아차립니다. 이상한 상황? 피해자 중 23살이었던 여성의 휴대전화가 현장에서 발견됐는데요. 네.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있었던 거죠. 근데 전화를 받지 않은 게 2월 16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었던 겁니다. 이틀 전이요? 이게 뭐야? 아니, 그럼 두 사람을 이틀 전에 살해하고 그리고 나서 불을 질렀다고? 에? 아니 시신을 저렇게 두고 이틀 내내 집에 있었던 건 아니겠지? 뭐야 이거 뭐 다시 와서 불을 질렀다 해도 너무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아, 그래도 너무 이상해. 그런데 두 피해자 중에 나이가 1살 많은 언니가 한 달 전쯤 경찰을 집에 부른 적이 있었더라고요. 왜? 경찰이 출동해요? 설마 또 도둑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어떤 남자가 이 집에 여성을 따라 들어왔다가 싸우는 바람에 신고가 들어간 거였습니다. 누가? 남의 집에 왜 따라 들어가요? 그 남자는 누구였는데요?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여의도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사이라고 했습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했더니 방화 당일이나 이틀 전에 피해자들 집에 가진 않았던 걸로 나왔고요. 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니, 술 마시다 남의 집에 왜 가? 이 여성이 술을 좀 많이 마셔서 데려다 준 건데 막상 도착하니까 화를 냈다고 했고요. 이 남자가 피해 여성과 만났다는 가게 확인을 해봤더니 피해 여성이 그 가게 종업원이었다고 합니다. 이틀 전부터 연락도 없고 출근도 하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했고요. 아 이틀 전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던 딱 그 이틀 전. 그런데 그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이틀 전에 자신이 피해 여성과 같이 있었다고 했던 거죠. 일을 마치고 새벽에 용산으로 놀러를 갔다가 어떤 남자랑 합석을 했는데 아침 7시경에 그 남자가 피해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한 겁니다. 같이 갔다고요? 집으로? 그 여직원이 같이 술을 마셨다면 이름이나 나이대는 알고 있었어요? 성은 모르고 스스로를 호진이라고 불렀다고 했고 23살에 꽤 잘생긴 편이었다고 했는데요. 8개월 전 홍제동 사건의 피해자인 여동생이 진술한 것과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지? 다 비슷한데 하나가 다르다. 그게 뭔데요?
홍제동에서는 분명 범인의 키가 170 정도라고 했는데 이 여직원은 호진이란 남자 키가 180 정도 된다고 했던 거죠. 이거 차이가 너무 큰데요? 180, 170. 이거는 꽤 큰 차이인데? 그런데 홍제동에서는 그 여동생이 범인이랑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다가 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으니 범인의 키가 얼마 정도 되는지 얼추 예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같이 이렇게 서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피부도 까맣고 다른 것도 다 맞았으면 이 호진이라는 남자가 범인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성도 모르고 이름만 아는데 어떻게 찾죠? 그러니까요. 이게 같이 술 마신 여직원이랑 연락처를 주고받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불난집에서 발견됐던 그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던 휴대전화 기억하시죠? 네. 거기 통화 목록에 호진이란 남자가 전화 건 것도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것도 있었습니다. 호진이란 사람이 전화도 하고 음성도 남겨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호진이란 남자랑 택시를 타고 간 게 아침 7시경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날 점심 무렵이랑 밤 10시 반쯤 두 번이나 음성을 남겼는데 계속 전화 안 받네. 연락 좀 해줘. 나 호진인데 전화 좀 해줘. 기다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야, 근데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은 마치 자기가 범인이 아닌 것 마냥 일부러 남긴 것 같은데. 아니 용의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음성을 남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무섭네요. 소름 돋네요. 아, 근데 정말 이 호진이란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명이 황호진이었고요. 주소지가 홍제동이었는데요. 8개월 전 피해자 집과 걸어서 불과 2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2분 거리요? 그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빨리 없어진 거예요, 현장에서. 그랬나 보다. 야, 아니 정가는 없었어요? 이 남자는 8개월간 명의선상에 없었던 거예요? 있긴 했는데요. 17살, 18살 이렇게 두 번 절도를 저지르다 미수에 그쳐서 보호 처분에 장기 10월, 단기 8월 징역을 받았는데 소년수였던 겁니다. 아, 소년수.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절도를 저지르다가 걸렸어. 근데 소년수는 바로 전과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뜨지 않고 따로 조회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일일이 조회하지 않는다면 누락될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로 체포했어요? DNA 맞춰보면 나올 텐데. 집 앞에서 잠복하다 집으로 들어가는 황호진을 형사들이 불러 세웁니다. 피해 여성의 집에 간 적이 있냐고 했더니 아주 당당하게 용산에서 만나서 술 한 번 마셨고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다. 근데 집에 가서 키스를 하려고 했더니 그 여자가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고 발로 밀어서 화가 나서 머리를 한 대 콩 때리고 나왔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집에 간 건 맞네. 근데 머리는 왜 때려? 그러니까요. 그 뭔가 강제로 힘으로 억지로 뭔가 하려고 했겠지. 근데 머리 쿵 때리고 나와서 왜 연락이 안 되냐 뭐 이런 음성 남기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뭔가 석연치 않은 진술이죠. 그래서 황호진의 동의를 얻어 집을 수색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성용 지갑이랑 가방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된 카드는 아니었지만 신용카드만 13장, 주민등록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상습이네. 피해자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데. 자백은 했어요? 절도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몸에서 나온 DNA가 있으니까 대조해 보면 바로 나온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또 거짓말 섞어서 하겠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용산에서 택시를 타고 신대방동 피해자 집으로 가는 길에 택시 안에서 이미 10만 원권 수표를 4장 훔쳤다고 했고요. 강간하려고 하는데 거부하길래 폭행 후에 성범죄를 저질렀고 목졸라 살인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요? 아니, 진술했는데 또 뭐가 문제예요? 뭔데요? 피해자를 죽이고 나니까 옆방에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죠. 다음 날 깨어나서 시신을 보면 신고할 수 있으니까 살해한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시신을 보면 신고할 것 같아서 살해를 했다고요?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둘이 사는데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고 살인을 한 거야? 아, 문제네, 문제야. 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지어내지? 성범죄도 저지른 거 맞죠? 네, 살해할 마음으로 작은 방에 갔는데 이불을 들치는 순간 욕구를 느꼈다. 그래서 룸메이트 동생까지 강간으로 살해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지갑에서도 현금 6만 원을 챙겨 현관 열쇠로 문을 잠그고 나왔다고 했고요. 아, 참. 이틀 동안 뉴스를 계속 검색했는데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안 나오길래 증거를 인멸하러 불을 지르러 갔던 거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와 아니, 금방 살해를 했는데 또 그 여성을 보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아니야? 말이 안 나. 검색도 해보고 내가 걸렸는지 알고 안 안 걸렸는지. 걸렸는지 검색도 해보고. 그 뒤에 이제 불을 지르러 갔다는 거죠? 진짜 이거는 인간 아니다, 인간 아니야. 그 홍지동은요? 홍지동도 자백했어요? 8개월 전 집 근처에서 벌어진 강간살인 사건 현장에서도 DNA가 나왔다고 하니까 바로 실토합니다. 그 당시 제가 너무 큰 일을 저질러서 하루도 날짜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큰 일을 저지른 건 알고 있긴 하네. 아, 참. 아니 근데요 그 신대방에서 저지른 짓 보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거는 진심이 안 느껴져요. 이건 뭐 짐승보다 못한 짓을 또 한 거니까 아유 참. 여죄는요? 절도만 3건이 더 추가됐고요. 재판에 가서 자기가 18살에 절도로 교도소 갔을 때 많이 맞았다. 출소엔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도 있다. 그러면서 2년 후에 군입대를 하려고 신체 검사를 받다가 기과 조치되고 정신과 치료를 2달간 받은 기록이 있지 않냐 확인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옵니다. 와 진짜 양심 없다. 무슨 뭐 그렇게 큰 일을 저질러서 뭐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날짜를 잊어본 적이 없어.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 아 진짜 치료받은 기록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공격성도 없고 성격도 사근사근해서 치료를 중단했다고 되어 있었고요. 이 재판 때도 정신감정 받는데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긴 했지만 정상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1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항소했는데요. 바로 기각당합니다. 아 진짜. 왜 그래? 이유가 있지. 근데 황호진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건 KCSI에서 처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본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리고 이거 왠지 그 사형수나 신상이 공개된 것 같은데. 죄값은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렇지. 이건 너무 잔인하게 저런 놈이랑 이 같은 이 지구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너무 짜증난다. 2016년 2월 26일 오전 6시경 젊은 남성이 112로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칼을 든 강도가 가게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다쳤다고 한 겁니다. 오전 6시면은 정말 이른 시간인데. 어머니는 괜찮으신 거예요? 인근 지구대와 119 구급대가 신고 들어온 것으로 급히 출동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오른손에 수건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건이 피로 흠뻑 젖어 있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고요. 손만 다치신 건가? 많이 놀라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어머니 혼자 계신 가게에 강도가 들어왔던 거예요? 아닙니다. 신고자인 아들이 하던 철물점이었고요. 문을 열자마자 어떤 손님이 목공용 본드를 찾아서 물건을 꺼내주려고 갔다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목에 칼이 쑥 들어오더니 돈을 내놓으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강도. 손님인 줄 알았는데 강도로 돌변을 한 거네요. 갑자기 얼마나 놀랐을까요? 목에 칼이 탁 들어왔으니 얼마나 그러니까요. 놀랐을까 진짜. 근데 그때 마침 어머니가 가게에 오신 거죠. 놀라서 비명을 지르니까 그 강도가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야, 이 아들을 챙기러 오셨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서요. 강도가 어머니를 향해 칼을 돌리니까 아들이 그 순간 강도한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아들이랑 같이 강도한테 맞섰다고 하고요. 칼날을 잡고 어떻게든 칼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마침 손님이 온 거죠. 아들이 신고를 해달라고 손님한테 소리를 치니까 강도가 모자를 뿌리치고 불이 나게 도망친 상황이었던 거고요. 야, 그 손님 아니었으면 두 분 다 위험할 뻔했네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아찔하네. 밤도 아니고 이른 시간에 강도가 칼을 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피해 진술을 듣고 있던 중에 무전이 울렸다고 합니다. 사건이 또 터졌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신고가 들어왔던 거예요? 강도 신고였다고 합니다. 그때가 출동한 지 30분도 안 된 시각이었다고 하고요. 또 강도요. 30분 만에 인근에서요. 와. 그럼 철물점에서 실패하고 도망가다가 또 범행을 저지른 건가? 글쎄, 이게 뭐 어떻게 된 상황이지 이번에? 철물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이었고요. 편의점 직원이 신고를 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가게에서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야, 뭐야? 편의점. 응? 뭘 쥐고 있는데요? 뭐야? 뭐 부탁하는 거? 위협하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죠? 경찰이 왔네? 뭐 범인을 검거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상황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편의점으로 뛰어들어온 남성은 피해자였고요. 두 손이 테이프로 칭칭 감긴 상태로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편의점으로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손이 묶여 있었다고요. 그럼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묶인 상태로 탈출을 했던 거네요. 이 손목만 결박당한 게 아니라 발까지 묶여 있었다고 하고요. 발에 있던 테이프를 겨우 떼고 편의점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왔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 뭐 당장에 신고할까봐 손발을 다 묶었나 본데, 그쵸? 묶어놓고 간 게 맞긴 한데 강도는 이미 몇 시간 전, 그러니까 새벽에 도주했었다고 합니다. 새벽이요? 한참 전이라니까. 철물점에서 강도짓하고 도망가다가 범행을 저지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아니, 그렇게 되면 밤새 한 동네에 2명의 강도가 돌아다녔다는 건데 그쵸, 그 이게- 짧은 시간에? 그럼 편의점으로 뛰어든 피해자에게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죠? 전날 밤 자정 무렵에 자려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더니 칼을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랍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얼굴을 몇 대 때렸다고 하고요. 테이프로 손이랑 발을 묶고 지갑을 틀어갔다고 했는데요. 칼이랑 청테이프, 수건까지 훔쳐갔다고 합니다. 청테이프랑 수건까지 훔쳐갔다고요. 근데 들어올 때 칼을 들고 왔던 거잖아요. 근데 또 칼을 훔쳐요? 또 범행을 하려고 가져간 거 아닐까요? 다른 칼로 범행하려고. 뭐 이렇게 되면 동일 범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두 피해자들 모두 범인이 아는 얼굴이었다고 한 겁니다.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는 사람이 칼을 들이댔다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면서? 근데 아까 철물점에서는 손님이라고만 했잖아요. 철물점 사장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상황을 다시 되짚어 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알게 됐다는데요. 이 강도가 사장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을 때 어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범인이 한 말 기억하시죠? 네, 네. 아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근데 중년의 여성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범인이 어떻게 철물점 사장의 어머니인 걸 바로 알아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 싶던 거죠. 그제야 예전에 한두 번 주문을 하러 왔던 손님이었다는 걸 떠올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왔던 손님이 아니었던 거네요. 바로 알아보지는 못했던 거고. 그리고 또 모자 관계였다는 거 알았다는 거는 새벽에 가게 문을 일찍 여는 것도 알고 갔던 거. 그럼 그 편의점으로 뛰어들었던 피해자 건은요? 그 피해자는 정식으로 수행을 마친 스님인지까지는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집에다 작은 법당을 차려놓고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탁발승이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법당에 몇 번 찾아와서 술을 얻어 마시고 간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 쪽 사람이 그 법당에 처음 데려왔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도 몇 번 봤던 사람이었네. 아니 그 술 때문에 병원 다녀놓고 술을 얻어 마셨다는 거는 이건 못 고친 거네. 그럼 진짜 동일범은 맞았던 거예요? 철물점 CCTV에 범인의 얼굴이 정확히 찍혀 있었고요. 탁발승인 피해자한테 보여줬더니 같은 사람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야, 맞았어요. 그럼 자정에 갔다가 새벽 6시에 가게로 갔다? 거의 6시간 만에 2건이나 범행을 저지른 거네. 철물점에서는 빈손으로 도주했고 그 법당에서는 얼마나 가져간 거예요? 지갑에 9,000원이 있었는데 그걸 가져갔다고 합니다. 9,000원. 근데 두 피해자 모두 범인을 알아본 거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모자나 마스크. 그것도 이제 모르는 데도 아니고 아는 데만 참 황당하네요. 피해자들은 범인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탁발승은 이름만 알고 있었고요. 얼핏 집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철물점 사장이 장부에서 범인의 인적사항을 찾아냅니다. 장부에서 인적 사항을. 근데 장부에 그런 걸 적어놔요? 원래? 왜 적어놨어요? 평소 장부에 거래 전표를 꼼꼼하게 모두 붙여놨었다고 하는데요. 범인이 공사장에서 쓸 물품을 주문하러 심부름을 왔던 걸 기억해낸 겁니다. 거래처에서 직접 온 게 아닌데다가 아무래도 큰 거래다 보니까 심부름 왔던 사람의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전표에 볼펜으로 적어놨던 거였습니다.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길까 봐. 누구였습니까, 그 강도가? 당시 45살이었고요. 전과를 확인해 보니까 10대 때부터 절도를 저질러서 32번이나 조사를 받았던 전과자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로 모두 실형을 산 건 아니었지만 마지막으로 출소한 게 2014년 8월이었으니까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다시 강도를 저질렀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10대부터. 완전히 그냥 교도소 밥 먹고 살았다는 거네요. 계속 남의 돈 훔쳐가면서 그러고 살았나 보네요. 네, 거의 그렇죠. 근데 문제는 상당 기간 범죄를 반복했고 술에 의존해 충동 조절을 못하면서 폭력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겠다고 봤던 거죠. 처음에 그 탁발성 집에 침입했을 때 느닷없이 내가 우습게 보이냐면서 죽으라는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피해자가 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했던 걸 보면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피해망상을 가지고 공격성을 보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길 가다가 그냥 눈만 잘못 마주쳐도 흉기를 막 휘두를 수도 있는데.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 그럼 범행 후에 어디로 갔는지가 확인이 된 거예요?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려서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웠고요. 주민등록상에 적혀있는 주소지에는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화까지 꺼버렸어. 와. 그럼 사는 것도 정확하지 않으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은 이 범인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러 병원을 찾아갑니다. 아, 병원. 그 앓고 치료받았다는 병원이요? 예, 그렇죠. 형사들의 예상대로 병원 관계자며 입원해 있던 환자들까지도 범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입퇴원을 자주 반복했었다고 하고요. 한 달 전쯤 범인이 퇴원을 했는데 직업훈련학교 기숙사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직업훈련학교요? 거기서 기술이라도 배우러 간 건가? 아니, 거기까지 갔으면 잘 살아보지. 그러게요. 거기 있었어요? 당연히 없었죠. 네, 알고 보니 같은 병원에 있었던 환자가
직업 훈련을 받으면서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오갈 데 없던 범인을 몰래 재워줬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러 간 게 아니었구나. 갈 데가 없었네요. 그럼 거기도 규칙이라는 게 있을 텐데 관리를 그렇게 엄격하게 했던 곳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럼 그 재워졌다던 그 지인은 언제 마지막으로 범인을 봤다고 했던 거죠? 바로 전날, 그러니까 25일 밤에 휴대전화만 던져두고 나가서 들어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25일 밤에요. 그리고 법당으로 간 건가? 전화기는 왜 두고 간 거지? 통화 목록에 있는 번호로 모두 전화해서 최근에 범인과 만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없었다고 하고요. 형사들은 통화한 사람들에게 잊지 않고 당부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니 혹시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면 꼭 연락을 달라고 말이죠. 야, 그래 지인을 찾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형사들의 수사 방향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범인을 탐문하고 있던 형사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범인이 방금 왔다 갔다고 한 겁니다. 아하. 환자 중에 한 명을 찾고 있었다고 했고요. 외출 중이라고 하니까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 아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고 있어요. 와. 근데 돈 때문에 그런 게 맞나? 이유를 모르겠네. 병원에서는 어디로 간 거였어요? 병원 인근 CCTV를 모두 확인해 봤더니 병원에서 빠져나와서 5분 거리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간 것까지 찍혀 있었다고 했는데요. 범인이 골목에서 빠져나왔을 시간에 이상하게 아무것도 잡혀 있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골목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나오질 않았다? 그럼 그 골목에 있는 어딘가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찾았어요? 골목에 버려진 창고랑 숙박업소들이 10군데 정도 있어서 형사들이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 딱 한 군데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여인숙이었고요. 설마 거기 숨어든 건 아니겠지요. 마지막 그 여인숙을 막 확인하려던 차에 형사가 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광주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전남 화순에 범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이미 빠져나갔네. 근데 화순이는 왜 간 거지? 거기도 아는 사람 찾아간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화순에 있던 지인을 찾아간 거였고요. 형사들에게 미리 연락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돈을 빌리러 왔다고 하고요. 잠깐만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고 몰래 형사에게 전화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빌리러 왔다고요? 뺏으러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형사님들이 미리 연락을 해뒀기 때문에 범인 위치가 바로 나왔나 보네요. 근데 30분 거리면 그 사이에 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광주 북부서 형사들이 급하게 화순 지구대에 공조를 요청하고 화순으로 달려가는데요. 형사들이 도착하니까 범인이 지구대 경찰들한테 잡혀 순순히 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항하지도 않고요? 뭐 잡힐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체념을 한 건가? 이때 형사들한테 앞서 얘기한 말들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생각이었으니까 무기징역은 필요 없으니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이죠. 뭐야, 진짜. 아니, 죽을 놈이 돈을 왜 빌리러 다녀? 왜 빌리러 다녀? 그러니까 술 마실 돈 필요했던 건가? 아니, 돈을 대체 어디에 쓰려고 빌리러 다녔던 거예요? 서울 갈 차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서울을 왜요? 그럼 서울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뭐 부모님이나 뭐 지인이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나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어떠한 감정도 없이 서울에 가려고 했던 이유를 털어놨는데요. 명동에 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제일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한테? 네, 몸을 수색했더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칼이 가슴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새 칼까지 샀어. 와. 진짜 위험한 그쵸. 이거 형사님들이 빨리 검거하지 않았으면 정말 엄청난 피해가 벌어질 뻔한 일이었네요. 아니 왜 그랬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범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자면 이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경종을 울려? 살인으로. 아니 그것도 사람들 목숨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도대체. 자신처럼 학대받고 자라면 괴물이 된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괴물이라는 건 알고 있었네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뭐 설마 사연팔이 해서 뭐 형 낮추고 이러려고 했던 건가요? 그렇죠. 2살 때 부모님이 헤어졌고 어머님이랑 외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아버지랑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랑 새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해 중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하게 됐다. 이러면서 껌도 팔아보고 구두도 닦고 중국집 배달도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컸는데요. 범행을 결심하게 된 촉발 원인, 그러니까 트리거가 된 게 뭐냐고 했더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부모님한테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일자리도 얻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까지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완전히 핑계고 또 거짓말이죠. 또. 네. 아니, 일자리 없고 잘 사는 모습을 보였으면 과연 부모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또 정말 힘들어서 못 도와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 무차별 살인의 이유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열심히 살 길을 과연 찾았을까요? 범인이 기초생활수급비로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았는데 모두 술 마시는 데 씁니다. 수급비도 받고 있었네. 술 마시는 데 그렇죠. 다 술 마시는 데 썼겠지. 일단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야, 이 증거품들이네 다. 칼, 장갑. 아니 칼을 2자루나 들고 다녔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주 꽁꽁 싸맸네, 아주. 월세도 한 50만 원 밀리게 되고 또 난방 시설도 안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술, 알코올 의존증 고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나라에서 돈도 받고. 그럼 월세 내고 일하면 되지. 왜 이렇게 술을 먹고 다녀? 결국에는 이제 술 때문인 그치. 거죠. 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술도 만취가 된 데다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범인을 새벽에 검거해 놓고 아침에 형사들이 범인 신문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과수팀한테서 전화를 받습니다. 살인 사건 현장에 나와 감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야, 그럼 설마 살인도 저질렀던 거예요? 시신이 혹시 어디서 발견됐나요? 전날 밤 그 이 범인을 쫓으면서 딱 한 군데 확인하지 못했던 그 여인숙에서 70대 할머니가 살해된 채 발견이 됐는데 여인숙 주인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그때 근데 형사님 갔을 때는 여인숙의 범인이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미 화순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장으로 가기 전 범인한테 네가 한 짓이 맞냐 물었더니 바로 인정했다고 하고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형사들이 그 여인 속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이미 할머니가 살해당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할머니를 진짜 힘없고 연약한 또 왜 그랬어? 왜 도대체? 아 그래서 아까 처음 잡혔을 때 사형시켜 달라고 했던 거예요? 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살인한 것도 들통날 거 알고 이제 끝났으니까 죽여달라. 근데 흉기만 든 게 아닙니다. 하의가 다 벗겨져 있었다고 했고요. 옷을 날카로운 뭔가로 오려놨는데 나중에 가위로 밝혀집니다. 오른쪽 옆구리 4군데, 등에 3군데, 허벅지에도 2군데, 총 9군데 자창이 있었는데 가위로 찔렀다고 자백을 했고요. 시신의 몸에서 범인의 DNA가 나옵니다. 아유 진짜. 할머니 시신에서요? 네. 그래놓고 뭘 경종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 뭐 부모님 때문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괴물이다 진짜. 근데 그 괴물도 저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다 핑계였던 거고 사실 경종을 울린다는 것도 자기 그것도 합리화요. 진짜.
이런 벌레만 너무 우와, 왜 그런 짓을 했지? 미쳤다. 사실 꼭 약자들만 노려요. 이번에도 돈 얘기한 건 아니죠? 잠깐 쉬었다가 가겠다고 하면서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했더니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 당연하지. 돈을 내야지. 당연하지. 근데 범인은 할머니한테 욕을 하면서 달려듭니다. 덩치가 작으니 우습게 보이냐는 말을 하면서요. 그러네. 피해망상이죠. 그런 완전한 피해망상이네. 근데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해서 범행을 했다. 어릴 때 이혼해서 나를 버렸다. 학대를 받았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서 거절해서 그랬다. 여인숙 좀 했는데 또 거절했다. 이 거절에 대한 게 엄청 큰 게 좀 포인트 같아요. 나를 무시한다. 그것도 사실 다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돈 뺏으러 들어간 거 아닌가. 돈, 결국은 돈. 네, 동전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훔쳐갔죠. 동전이니까 그것도 은행에 들러서 정성 들여 지폐로 바꾸고요. 재래시장에서 칼을 샀다고 합니다. 화순으로 가는 차비로 또 씁니다. 그게 모두 17,000원이었습니다. 법당에서 훔친 돈이 9,000원이었으니까 총 26,000원을 손에 넣었던 거죠. 와, 사람을 죽이고 26,000원 때문에. 26,000원 때문에? 아, 왜 이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매번. 저렇게 해놓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그 말이 너무. 어디서 들은 건 있나 보지. 어디서 본 건 있고 들은 건 있나 보지. 그런 범인들은 저지르고 이유를 나중에 찾는 것 같아요. 조각 맞추게 하는 것처럼. 진짜 그 명동 가서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또 아이고, 그런 짓을 큰일 날 했다면 뻔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죄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강도 살인, 사체 오욕으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뭐 그렇게 사형시켜달라고 말을 하더니 항소했다가 기각까지 당했습니다. 항소를. 와, 사형시켜달라고 해놓고. 넌 진짜 뭐냐 도대체. 끝도 없습니다. 재판 중에 정신감정을 받으러 간 날 당시 수사를 했던 형사가 이송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약속 시간에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교도소 안에서 난동을 몇 시간이나 피웠다는데 누가 자기 물건을 만진 게 화가 나서 그랬던 거라고 합니다. 이상한데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조금 정신병이나 뭔가 심신미약이라든지 얻어내려고. 해서. 때는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경입니다.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 엄마가요, 어제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셨대요. 아니, 전화기도 꺼져 있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희 엄마 좀 꼭 찾아주세요. 신고자는 결혼해서 본가한 딸이었고요. 밤새 어머니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 받는 딸이 혹시나 싶어서 엄마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다는데요. 신고 전날인 금요일 밤 10시쯤 엄마가 손님이랑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부모님이 사는 곳이 인천 남동구여서 처음에 남동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화장품 판매를 하는데 다음 주 납품 계약을 하기로 한 손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딸이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팀장한테 확인했더니 계약자가 부천에서 미용실을 하는 여사장이랑 그 아버지였다고 하고요. 원래는 팀장도 같이 만나기로 했었는데 담당자만 나오라고 해서 팀장은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약 1시간 후에 집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이영사님 관할인 미추홀구에서 실종 신고가 된 어머니의 생활 반응이 나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카드를 엄마가 갖고 다녔는데 그 카드에서 50만 원이 인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아버지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시각이
저녁 7시 58분이었고요. 실종자의 휴대전화가 새벽부터 꺼져 있긴 했는데 마지막 기지국 위치도 현금이 인출된 은행 인근이었던 겁니다. 당장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매일 112 모니터링을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 실종팀을 불러 상황 파악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력팀 형사들을 은행 인근으로 수색을 보냈지만 실종자도 실종자가 타고 간 차도 보이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을 인계받아서 이 형사님 팀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수사를 시작했던 남동서에서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그 미용실 여사장의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 남동서에서 가장 먼저 찾아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금요일 밤에 실종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남자의 신원을 조회해봤더니 16살 때부터 주거 침입절도, 특수절도로 소년 보호처분 받고 그 후로 특수절도, 강도강간, 강도상해로 전과 6범이었는데요. 출소한 지 2-3달 만에 강력범죄로 잡혀가고 또 잡혀가는 것을 반복하다가 2003년도에 34살 때 교도소 들어가서 3년 전인 2018년에 나왔는데 강도 살인죄로 수감됐던 걸로 확인됐고요. 당시 52살이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종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종 신고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 6시 이 미추홀구 형사과 60여 명이 모두 소집이 됩니다. 실종자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0대 전과 6범인 이 남자의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만난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실종자 통화 내역을 긴급으로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금요일 저녁 7시쯤 술집에서 실종자한테 전화를 했던 게 있었던 겁니다. 가게 CCTV에 실종자와 그 남자가 밤 9시부터 12시 반까지 함께 둘이서 술을 마신 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돈이 인출됐던 은행이랑 1km 떨어진 가게였고요. 딸은 없었네. 일단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이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네요. 술집을 나와서 어디로 간 거지? 또 은행에서 돈 찾은 얼굴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은행에서 누가 돈을 찾았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관내 직원들에게 방안이 없겠냐고 물었더니 그 은행 지점장이랑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도움을 요청해서 바로 CCTV를 열어봤는데요. 인출한 사람이 그 전과 6범인 50대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아니 실종자였어요? 아니면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실종 여성이 아니라 또 다른 남성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실종자랑 술을 마시던 남성보다는 좀 마른 체형이었고요. 마스크를 쓰고 있긴 했는데 얼굴형이나 눈매도 달랐습니다. 야, 설마 공범 비슷한 건가? 남의 카드 돈을 뽑았다는 건 분명히 실종 사건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거든요. 돈 뽑은 남자가 누군지 어떻게 찾죠? CCTV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인출한 남자가 거래 명세표를 거기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당장 저걸 수거해서 지문이라도 떠봐야겠다 싶어서 은행으로 달려갔는데요. 한 발만 늦었어도 놓칠 뻔했습니다. 명세표만 수거하는 업체에서 막차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가수팀에 보냈죠. 야, 조금만 늦었으면 못 찾을 뻔했네. 진짜 다행이다. 근데 그 많은 명세표에서 어떻게 지문을 찾죠? 인출한 시간에 명세표를 찾아서 긴급으로 지문을 떴는데
저희 관할인 위출구에 사는 49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그렇게 바로 나왔어요? 정가 육범은 52세였잖아요. 그러면 정말 공범이었던 건가? 혹시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어요?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인출한 시간 전으로 도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은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게 찍혀 있더라고요. 차 번호를 조회하니 렌트카였거든요. 차를 빌린 업체에 가서 계약자 이름을 확인했는데 그 정가 육범인 남자였습니다. 그러면 52세 전과 육범이 운전하고 49세 남자가 인출했으면 2인조네요, 2인조. 아니 근데 실종자 차는 어쩌고 차를 빌린 거야? 실종자를 렌터카에 태운 건가요? 그랬으면 정말 다행인데 말이죠. 인출자를 찾으러 은행 인근 CCTV를 뒤지다가 생각지도 못한 거를 찾아냅니다. 은행 바로 옆 골목 한 쇼핑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실종자의 차가 들어가는 게 찍혀 있던 겁니다. 그것도 토요일 새벽 6시 26분에 말이죠. 야, 그럼 새벽 6시 26분에 은행역 건물로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의 13시간 반이나 지나서 렌터카로 그 은행을 다시 와서 돈을 찾았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운전한 건지는 보였나요? 실종자 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이 내리긴 내립니다. 아, 지금 들어온 차 이 차예요? 네네. 뭐야? 주차했고. 남자 아니에요? 차에서 내린 사람인데요. 남자. 저 남자 누구예요? 정가 육범이었던 52세 남성이었습니다. 실종자는 보이지 않았고요. 저 남자만 계속 차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어머, 왜 왔다 갔다 하지? 근데 다시 나가나 본데? 뭐야, 이거 자리를 자꾸 옮기네. 이 지금 반대쪽 구석으로 간 거죠? 네, 구석으로요. 왜 그런 거지? 왜 그러지? 처음 차를 댄 자리 바로 앞에 기계실이 있었거든요. 기계실 직원이 중간에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걸 기둥 뒤에서 훔쳐 봤던 걸로 봐서는 기계실 직원 눈을 피해 반대편으로 옮긴 걸로 추정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CCTV에 다 찍힌 걸 알았을 텐데 그제서야 뭐 위치를 바꾼다고.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야, 근데 이게 범죄 행동을 보면요. 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 차 안에 바로 뭔가 보이면 안 되는 것이 보이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러실에서 누가 나와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킨 거죠. 어쩌면 실종자가 차에 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뒷좌석이나 보조석 아니 뭐 트렁크나 어쩌면 실종자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럼 적어도 의식은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움 요청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는 뭘 한 거예요? 차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기를 거의 3시간 반 동안 합니다. 어머. 그러다가 뭘 숨기려고 했는지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근데 뭐 양손에 뭘 들고 나갔지? 뭘? 왼손에는 하얀색 종이 가방 같은데요? 한 손에 저기 뭐예요? 우산? 저러고 어딜 가는 거죠?
그래 다시 나왔는데 나오네? 나올 때는 또 빈손인데? 어머머. 어디다 버리고 온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있는 게 뭘까? 뭘 버린 거지? 이걸 보자마자 근처에 있던 형사들을 저 골목으로 급히 보냈는데 남자가 버린 물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머. 종이 가방에는 불에 타담한 여성용 핸드백이랑 검정색 자켓, 여성용 구두 한 짝, 면장갑이랑 스타킹이 들어있었는데요. 가방이랑 옷, 구두 모두 실종 여성의 것으로 확인됐고요. 면장갑에 피가 좀 묻어 있었습니다. 야, 피가 묻어있으면 실종자가 잘못됐을 수 있는 상황인데. 차에 실종자가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실종자 차도 없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으려고 저희가 인근 배수구 아래까지 모두 뒤졌는데 나오지 않았고요. 이후로 CCTV를 계속 돌려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찾기 1시간 전쯤 아까 그 남자가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럼 다시 차를 찾으러 왔나 본데? 야, 은행 가기 전에 실종자 차를 옮기러 왔던 거네. 그럼 차에 정말 피해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또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야? 아, 뭐가 또 나와? 아, 2명이네. 옆에 있는 남자가 돈 뽑은 남자가 본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러는데 막 주위도 살피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고. 뭐야, 운전도 너무 어설픈데? 네. 근데 피해자가 확실히 저 차 안에 있나 본데요. 아, 나는 그 아까 버려졌다는 거기서 면장갑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게 자꾸 너무 걸린다. 어디로 갔는지 찾았나요? 이제부터 잡아야죠. 지금부터 실종자에게 계약을 하자고 유인해서 어쩌면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인조 용의자들 중 정가 6범의 52세 남성을 권 씨, 그리고 피해자 카드로 돈을 인출한 49세 남성을 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사님은요, 방금 본 피해자 차량 번호를 계속 추적하면서 용의자들의 거주지부터 쫓아갑니다. 아, 근데 집에 있었을까? 이미 도망갔을 것 같은데. 둘 다 쇼핑상가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둘 다 집에 없었습니다. 인출했던 박 씨 집 앞엔 CCTV가 없어서 언제 도주했는지 확인이 어려웠고요. 운전을 했던 건 씨 집 앞 CCTV를 보니까 밤 11시 반쯤 겨울 점퍼를 한가득 끌어안고 은행 앞에 목격했던 그 렌트카에 싣고 갔습니다. 남의 카드로 50만 원 찾아서 옷까지 챙겨서 도주를 했다. 아니 근데 렌터카는 어디로 갔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 씨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옆 동네에서 시동이 꺼져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시동은 자정점 꺼져 있었고요. 렌터카도 버리고 간 거네요. 그러면은 둘 다 전화기도 꺼져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건 씨 전화는 꺼져 있었는데요. 인출자인 박 씨 전화가 켜져 있었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고 어랑리 바다 쪽에서 계속 신호가 잡히더라고요. 뭐지? 을왕리 바닷가에서 뭐 계속 켜둔 채로 버린 건가? 아니 이게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참. 실종자의 차에 렌트한 차까지 계속 운전대만 잡고 있던 권 씨에겐 또 다른 차가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권 씨 집을 드나든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에게 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 명의자인 이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를 급히 확인해 보는데요. 모텔촌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모텔촌이요? 야, 그럼 거기 있었던 거야? 형사들을 싹 다 투입해서 건 씨랑 그 여성이 모텔에 들어간 걸 찾아냈습니다. 네. CCTV를 보니까 나가진 않았길래 바로 방으로 뛰어 올라갔죠. 야, 여자랑 모텔에 숨어든 거야? 근데 인출한 박 씨는 어디로 간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잡았어요? 밖에서 들어보니까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주를 모두 차단하고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고 들이닥쳤는데 건 씨가 가방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여성은 여자친구였고요. 작정하고 도주할 생각이었나 본데. 아유, 기가 막히다 참.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아유. 수사님 체포됐나요? 네, 별다른 정황 없이 수갑은 찾는데 범행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아니, CCTV 다 찍힌 게 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뭐 주차장이며 피해자 물건 버리는 거며. 다 찍혔는데. 다 찍혔죠. 다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CCTV 확인했다. 실종자 물건까지 우리가 다 갖고 있다고 하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부탁받아서 시신 유기하는 것만 도와줬다. 이렇게 말이죠. 실종자가 죽었다는 얘기네. 시신을 유기했다니. 시신은 찾았나요? 네, 쇼핑 상가에서 2km 정도 떨어진 도상 주차장에 피해자 차량이 있었고요. 트렁크 안에 피해자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아유. 장갑에 피가 묻었을 때부터 약간 불안하더라고. 피해자 상태는 어땠습니까? 민소매 상의 하나만 입고 있었고 하의는 속옷까지 전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자창이나 혈흔은 없었고요. 얼굴에 우르르과 목 주변에 피멍이 들어있어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입안에 피가 고여 있는 걸로 봐서는 폭행도 있을 걸로 보였고요. 종이 가방에서 발견된 면장갑에 묻어있던 혈흔도 피해자 혈흔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지금 이거 때리고 목까지 조르고 그러고 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다 진짜. 아니, 하의가 다 벗겨져 있었다는 거는 뭐 성범죄 또 저질렀다는 건가요? 사인은요? 경부 압박 지시사로 나옵니다.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근데 얼굴만 때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되고 간까지 일부 파열되어 있었는데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머머. 피해자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진짜 비겁하다 정말. 갈비뼈에 간까지 파열이 됐어요? 아니 수면제까지 먹여놓고 잠든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때렸을까? 아니 근데 누구한테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인출했던 박 씨 얘기예요? 주장은 그랬죠. 박 씨가 죽이고 유기를 부탁했다고 했는데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건 씨가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더라고요. 피해자 몸에서 나온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었고요. 결국 본인이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치, 다 나왔는데 뭐. 그러니까 박 씨 안 잡혔다고 다 덮어 씌우려고 했네.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랬답니까? 그 50만 원 때문에 그랬대요? 술 마시고 싸우다가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가 손에 끼고 다니던 8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랑 금목걸이 팔찌가 안 보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가자마자 금원방에를 갔더라고요. 다이아는 감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계좌에 2천만 가능하다고 했더니 금만 현금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래. 결국에는 돈 때문이었겠지, 이놈들아. 아유, 무슨 홧김에 살인을 하니. 아마 그 깜빵에 있으면서 들은 말은 있나 보지. 뭐 우발적인 뭐 이런 거 감형되는 거 그죠?
수면제도 처방 가서 준비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계획된 완전 계획인 것 같은데요? 사진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수면제가 나오는 순간 이건 계획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수면제를 먹이고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에 비밀번호를 추궁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간까지 파열되는 그런 폭력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비밀번호 알아낸다고. 부르라고. 어머 세상에. 아유. 수면제가 권 씨의 주장을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3주 전, 그러니까 11월 12일에도 피해자를 불러서 술을 마신 걸로 확인되는데요. 그날 자정쯤에 권 씨가 아까 그 모텔에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너 때문에 술값만 37만 원 냈어. 왜 남의 가방 뒤져갖고 수면제를 가져가? 네가 수면제 가져가는 바람에 계획도 다 틀어지고 술값도 내가 내고. 넌 내가 아주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내가 오늘까지 작업을 얼마나 했는데 최소 3천만 원 뽑아내고 자기 주고 가려고 했건만. 하여튼 이게 다 자기 때문이야. 작업 3천만 원. 그러니까 3주 전에 이미 그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었다는. 이제 그때 실패하고 이제 다시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건 씨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정신질환을 주장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동안 처방받지 않다가 피해자를 알게 됐을 무렵부터 다시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딸이 있긴 했는데 미용실을 한다는 건 거짓말이었고요. 백수의 도박빚만 1억이 넘는 신용 불량자였습니다. 도박까지 하고 다녔어. 그래놓고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야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목적이었어. 거죠. 맞네. 피해 여성을 유인하고요. 납치, 살해까지 한 권 씨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어요? 피해자분들께 사죄의 마음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 공개됐는데 마스크 한번 벗어주세요.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겠어요? 안 벗어? 다 보인다 눈. 이름은 권재찬이고요. 다 확인이 됐습니다. 야 근데 뻔뻔하네. 한마디도 안 하네. 이런 사람들 나오면 안 된다니까. 피해자가 또 생기니까. 그 공범은 어떻게 됐나요? 잡혔나요? 그 박 씨의 기지국 위치는 계속해서 을왕리 바다로 잡힙니다. 이거 뭔가 수상한데. 근데 이것도 무슨 상황일까요? 그 을왕리로 들어간 차량들을 싹 다 확인해 봤는데 그 아까 잡힌 그 권 씨 여자친구의 차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10시 반쯤 들어가서 4시간 뒤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들어갈 때는 분명 두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나올 때는 한 사람만 보인 거죠. 이거 남자 둘이서 차를 타고 갔는데 한 명만 돌아왔다. 그러면 돌아온 건 권 씨일 거고 박 씨는 을왕리에 남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을왕리에 머물렀던 그 4시간 사이 박 씨가 누군가의 전화를 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고요. 그래서 통화한 사람을 찾아가 만났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을왕리가 마지막 통화였다. 내 상상이 맞으면 안 되는데 설마. 무슨 얘기를 한 건데요? 형, 내가 누구한테 돈을 좀 빌려준 게 있는데 돈을 갚겠다고 해서 따라다녔는데 뭔가 좀 이상해. 무서워 형. 어머. 이거 무섭다고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권 씨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건가? 맞습니다. 박 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토요일 낮에 박 씨가 건 씨한테 빌려간 돈 200만 원을 빨리 갚으라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진짜 권 씨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일단 박 씨가 은행에서 인출을 했던 게 피해자의 카드인지도 모르고
권 씨가 시키는 일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이제 빚을 갚아준다고 하니까. 마지막 통화 상대한테도 정말 영문도 모르고 계속 따라다녔다는 듯이 문자를 보내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저는 공범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을왕기에 계속 기지국 위치가 잡힌 거면 잘못됐을 수도 있네요. 그때 건 씨 행적을 쭉 확인하던 저희 팀원들이 막 달려와서 건 씨가 박 씨를 태우러 가는 길에 차에다 삽을 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삽을 실어요? 참. 그러면 묻었네. 박 씨까지 묻은 거 아니야? 묻은 거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았죠.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 바로 조사실로 들어가서 을왕리 어디다 묻었어? 하니까 담배 한 대만 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맨날 담배는 담배가 등장하는구만. 담배 달래는 거 보니까 묻었네 이거. 그러면 이건 너무 충격이다. 을왕리 해수욕장 옆 야산에 시신을 묻었더라고요. 뒤통수가 한 번 될 정도로 둔기로 가격을 당한 걸로 봐서 불시에 공격을 한 걸로 추정됐는데 건 씨는 피해 여성의 시신을 묻을 구덩이를 파러 갔다가 박 씨가 돈을 몰래 빼돌린 것 때문에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나. 아이고 또 우발적으로 아유. 피해자 시신은 피해자 차 트렁크에 있었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애초에 은행 CCTV에 박 씨가 잡히도록 했잖아요, 지금. 네.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게 해서 그런 걸로 봐서는 돈을 인출하고 나면 박 씨를 없애버리고 숨어버린 것처럼 만들어서 모든 범행을 박 씨가 한 것처럼 만들고 자기는 도피하려고 하는 계획에 의한 범행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박 씨를 죽여서 묻어놓고 그 사람을 범인으로 다 덮어 씌워서 자기는 빠져나갈 생각이었네. 맞습니다. 건 씨가 삽만 실은 게 아니더라고요. 철물점에서 삽이랑 돌망치를 같이 구입한 게 확인됩니다. 야, 그럼 피해 여성을 이미 죽여놓고 돌망치를 산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 씨가 2003년도에 강도살인죄를 저질러서 15년형을 받아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전당포 사장의 머리를 돌망치로 내려쳐서 살해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수법으로 지금 범행 도구도 구입해서 똑같이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해 여성의 돈을 노리고 2명의 살인을 계획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건 씨가 2003년도에도 사람을 죽이고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근거됐었거든요. 이번에도 중국으로 밀항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고요. 박 씨가 행방불명되면 이 사건이 미제가 될 거라고 헛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뒤집어 씌울 사람이 필요해서 박 씨를 끌어들인 거 맞네요. 결국 잡히잖아요. 잡히죠. 자기 희생양으로 사람을 한 명 죽이려고 타켓을 정해놓고 죄값은요?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야, 이거를 하루 만에 해결을 하셨다니 우리 형사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2023년 12월 31일 오후 1시경에 112로 한 남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 어머니가 혼자 다방을 하시는데 연락도 안 되고 다방 문도 잠겨 있어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된 건가요? 전날 밤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들이 집으로 와서 점심 식사를 챙겨주시고 같이 드셨다고 했는데요. 신고 당일 어머니가 집에 오시지도 않고 전화도 받질 않으시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방까지 와봤다가 문이 잠겨 있는 걸 보고 바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확인이 됐나요? 당시 당지팀이었던 옆팀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어머니 휴대전화의 마지막 기지국 위치가 다방 인근으로 잡히더랍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원을 불러 다방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그때부터 상황이 심상치 않았던 거죠. 가게 바닥이 온통 피로 낭자했던 겁니다.
군데군데 고인 혈흔이 보이고 무언가를 바닥에서 이리저리 끌었던 혈흔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방 안쪽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주방 입구 바닥에 엎드린 채로 쓰러져 계셨다고 하고요. 얼굴이 피투성이었는데 원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 쇄골과 팔에도 피멍과 상처가 가득했고요. 야, 무슨 일이야. 사망하신 분의 키가 150cm도 채 안 될 정도로 작은 체구였고 60대였는데 검안결과 코뼈와 늑골까지 골절돼 있었다고 합니다. 양쪽 머리에 두피가 훤히 보일 정도로 머리카락도 뽑혀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폭행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목에 희미한 사큰이 있었고 이럴 점도 보여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머. 아니 근데 조심스럽긴 한데요. 설마 성범죄는 아니죠? 아닙니다. 상하이 내의까지 온전히 착용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성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은 아니겠죠? 가게에 뭐 없어진 게 있었나요? 물세컨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운터 아래 바닥에 금고가 통째로 떨어져 있고 동전이나 뭐 전단지 같은 내용물이 다 쏟아져 있었는데 지폐가 한 장도 없었다고 했고요. 주방의 냉장고 문이 전부 열려 있고 그 안에 있던 식재료를 모두 바닥에 쏟아놨다고 했습니다. 막 어설프게 강도로 유장했을 수도 있잖아요. 현장을 꾸밀 정도로 정신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았습니다. 딱 한 테이블에 먹다 남은 안주와 맥주병 그리고 맥주잔이 놓여 있었는데 바닥에 피 묻은 물티슈가 한 무더기 떨어져 있었고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청바지와 양말까지 발견됐습니다. 소파 구석에 검정색 배낭도 놓여 있었고요. 근데 범인이 대체 어느 시대에 살다 온 건지 그 요즘 세상에 이걸 놓칠 수 있나 싶습니다. 가게 천장에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얼굴까지 전부 찍혀 있다고 했습니다. 폭행이 시작된 건 전날 저녁 6시 반쯤이었고요. 손님들이 전부 나간 직후 테이블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던 남성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가게 문까지 끌고 나와 잠그더니 폭행을 이어갔고요. 쓰러져 있는 피해자 등 위에 올라타서 뒤에서 목을 조르더니 가방에서 옷을 가져와서 그걸로도 조릅니다. 중간중간 숨을 쉬는지 확인하면서 약 11분간 총 3차례나 목을 졸랐고요. 시신 옆에 옷을 던져놨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를 주방 입구에 끌어다 놓더니 카운터며 주방며 막 뒤지기 시작했고요. 태연하게 물티슈로 피 묻은 신발을 닦고 자기 가방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고 열쇠로 문까지 걸어 잠그고 갔습니다. 현장에서 더 확인해 준 건 그날 이 범인이 오후 1시 30분경에 한 차례 다방에 왔다가 1시간쯤 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였고요. 그렇게 오후 3시부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다방에 죽치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말이죠. 야, 뭐야? 그러면 그날 2번이나 가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손님이 다 나갈 동안 계속 범행할 생각만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방을 나선 후에 어디로 간 건지는 확인이 됐나요? 네. 방범용 CCTV에 일산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 확인한 게 사건 당일 저녁 6시경이었고요. 이때부터 강력팀 전원 소집 명령이 떨어져 급히 사건 내용을 전달받았고 저희 팀은 무작정 일산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일산역 방향이라고만 했는데 진짜 여기에 가긴 갔어요? 지하철 타러? 인상착의로만 확인했는데 지하철을 탄 게 맞았습니다. 일산역에 들어갈 때 찍혀있던 교통카드 기록을 보니까 12분 후에 파주에서 내린 걸로 확인도 됐고요.
파주요? 멀리 가지도 않았네요. 근데 왜 파주로 간 거지? 그런데 말이죠. CCTV를 유심히 보던 이 형사님 머릿속에 순간 뭔가가 번뜩 스칩니다. CCTV를 보다가요? 뭔가 단서라도 보신 건가? 범인이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는데 깡마른 몸에 키도 조그마한 게 구부정한 자세로 걸어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이거 꼭 그때 그놈 같지 않냐 했더니 팀장님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좀 애매해서 서로 말로는 못 꺼내고 있었던 거였고요. 잠깐만, 그럼 작고 마르고 구부정한 자세로? 전에 잡힌 적이 있었던 놈인가 본데. 근데 왜 긴가민가 했다는 거죠? 왜죠? 1년 전쯤에 시장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날치기 한 강도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희 팀이 그 3일간 추적해서 검거했었거든요. 그 날치기 범이랑 다방 살인범의 행색이 비슷했고요. 근데 전과가 수두룩해서 형을 다 채우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좀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전과가 많았다고요? 야, 설마 조기 출소? 에이, 그건 아니겠지. 저희도 그때 그놈은 아니겠지 하면서 그 날치기범 이름으로 조회를 했는데요. 한 달 반 전에 이미 출소를 했더라고요. 출소하면서 등록한 거주지가 파주였고요. 에? 아, 한 달 반 전에 주소지는 파주고. 그러면 그놈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과도 많다면서 어떻게 금방 풀려난 거야 대체? 그러니까 그 전에 대체 무슨 짓을 얼마나 저질렀길래. 당시 57세였고요. 1986년도부터 강도 강간, 특수강도, 강도 상해, 절도, 사기로 전과가 8범이었는데 교도소를 끊임없이 들락날락하면서 복역한 기간만 25년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 그럼 지금부터 범인을 본명인 이영복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뉴스에 나왔던 그 이영복? 아니 전과 8범을 인생의 반 이상을 교도소에 있었는데 왜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왜? 아니 못 끊을 게 뻔한데 결국에는 출소한 지 한 달 반 만에 살인까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빨리 출소를 하지? 형을 받은 것만 8번이지 강도 강간은 6번이나 저질렀다고 하고요. 그동안 대부분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거였다고 합니다. 약한 여성만 노렸네. 약한 여성만 노렸어. 참. 그런데 이영복이 범인인 걸 확신한 순간 1년 전 고생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검거하기까지 3일이나 걸렸던 게 그때는 대중교통도 안 타고 계속 CCTV가 없는 것만 골라서 걸어만 다녔거든요. 중간에 추적을 피하려고 산을 타기도 했고요. 어디로 도주했는지 알 방법은 그냥 똑같이 걸어 다니면서 어느 길로 빠졌을지 추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애 좀 먹겠구나 싶었죠. 야, 그러면 CCTV를 알았네. 피해 다녔으면. 근데 왜 이번에 CCTV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거지?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한 거 보면 범행 후에 다른 데로 도주했을 것 같은데. 왜 거주지로 돌아간 거지? 그러게요. 가족들이 그쪽에 살았나? 형사님들은 경기 북부청의 상황을 공유하고 서둘러서 이영복의 거주지인 파주로 쏩니다.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미 방은 비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범행 전에 무언가를 단단히 준비한 듯 보였다고 합니다.
12월 30일 새벽 1시 41분. 다방에 처음 갔다 온 게 오후 1시 반이었으니까 거의 12시간 전이네요. 그럼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가 본데. 그러니까 뭘 준비했다는 거지? 꽤 짐이 많은데. 확대해보니까 패딩 점퍼랑 베개, 이불이 보였습니다. 새벽에 저렇게 짐을 싸들고 나가서 아침에 다시 돌아오는데 빈손이었고요. 자세히 보니까 패딩을 2겹이나 껴입고 와서 하나는 방에 벗어놓고 가방을 둘러매고 나갔습니다. 그 길로 다방에 갔던 거였고요.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불이랑 베개를 챙긴 거 보면 분명 어디서 자고 온 것 같은데. 아, 설마 그 한겨울에 노숙이라도 한 건가? 근데 범행 후에 다시 이 고시원 쪽으로 돌아온 건 아니죠? 돌아오긴 왔는데 밤새 또 어디에 있었는진 몰라도 범행 다음 날,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기 3시간 전인 아침 10시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패딩을 갈아입고 10분 만에 나갔고요. 고시원 뒤편 샛길 쪽으로 가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야, 어떻게 범행 다음 날 또 고시원에 왔을까? 이게 무슨 배짱이야? 이후로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이 됐나요? 이영복이 간 샛길 쪽으로 따라서 한 200m쯤 걸어가니까 재개발 구역이 나오는 겁니다. 재개발 구역이요? 폐가가 거의 300~400여 채쯤 있어 보였고요. 300~400채나 있었다니. 야, 설마 그 이틀 동안 폐가에 들어가서 자다 온 건가? 왜? 뭐야? 저희가 보기엔 범행하려고 미리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둔 것 같았습니다. 잡힐 것까지 예상하고 거처까지 미리 옮겨놨다고? 아, 그럼 폐가로 숨어들면 못 찾을 줄 알고? 야, 이 교도소에서 반성커녕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했었네. 참. 전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중형 전과가. 이런 범죄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잡힌다는 걸 또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얼마간이라도 다른 곳에 숨어서 좀 시간을 벌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 며칠을 그렇게 하려고? 야, 일단은 그 폐가가 아까 300~400채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찾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형사님들은 집에 가지도 못하고 밤새 폐가들을 일일이 다 뒤졌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영복을 범인으로 특정한 지 이틀 만인 1월 2일 은신처를 찾아내고 맙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영복이 들고 나갔던 이불과 베개가 있었고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워댔는지 담뱃갑이랑 꽁초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낮에는 CCTV를 쫓고 밤에는 고시원과 폐가의 인원을 나눠서 잠복을 실시했죠. 아, 명절에 그게 무슨... 근데 혹시 이영복한테 그 휴대전화는 없었어요? 그것부터 확인했었습니다. 가족 중에 형제 명의로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는데 범행 이틀 전부터 꺼져 있었고요. 정부에서 매달 긴급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계좌 추적도 걸어놨었는데 돈도 뽑지 않았더라고요. 휴대전화 명의자인 형제의 도움으로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는데 범행 당일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지원금을 줘요? 아니, 이거 왜 지원금을 줘요? 출소한 자들이 생활비가 없으면 2차 범죄를 저지를 것이 우려되니까 아주 기초 생활비를 지원을 해줘요. 먹고 살 정도는? 그냥 유지하는 정도에. 근데 그게 뭐 다 주는 건 아니고 자기가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거나 지금 내가 이 거주하는 것이 뭐 불분명하고 어렵다라는 것이 증빙이 되면 국가에서 이렇게 조금씩 보조를 해주는 게 있어요. 돈도 있고 일자리도 있었네. 남들처럼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틀 전에 범행 계획까지 세운 모양인데 어떻게 찾죠? 역시나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전처럼 CCTV가 없는 하천이나 농로로 들어가서 행적이 중간중간 끊겼고요. 저희는 그 길을 뒤따라가다가 CCTV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는 걸 반복했는데요. 사건 발생부터 따지면 3일 차에 은신처를 찾아낸 거였으니까 시간차를 좁히는 게 만만치 않았는데 파주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동선부터가 이미 하루 전이니까. 야, CCTV를 자꾸 피해 다니니 뭐 도주로를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고. 근데 파주에서 대체 뭘 하고 다녔어요? 신고 들어온 날은 아침부터 파주에 있는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술을 마신 걸로 확인했고요. 좀 특이했던 건 그 술에 취하니까 자세는 그대로 구부정한데 약간 오른발을 쓱쓱 끌면서 걸어 다니더라고요. 구부정한 자세로 오른발을 끌었다, 술만 마시면. 그렇게 자정을 넘기고 1일 새벽에 다시 시장 근처를 배회하다가 공사장인 허허벌판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했던 게 4일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야, 이제 그러면은 은신처로 돌아오지는 않겠네. 찾을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근데 그때 팀장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파주에 무전 취식으로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아, 무전 취식. 일단은 뭐 돈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가 중에 사기죄로 처벌받았던 게 대부분 무전 취식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알아보자고 하신 건데 방금 공사장으로 들어간 걸 확인한 게 4일 오후라고 했잖아요. 그 이틀 전인 2일에 파주경찰서로 무전 취식이랑 절도로 신고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야, 그 와중에 배는 고팠나 보다. 참, 어이가 없다. 뭘 먹은 거예요? 치킨집이었는데요. 웬 나이든 남자가 와서 치킨이랑 감자튀김에 맥주까지 시켜 먹고선 주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통째로 들고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금고엔 10만 원 정도 들어있었다고 했고요. 저희가 가서 가게 CCTV를 확인해 보니 옷은 바뀌었지만 이용복이 맞았습니다. 이야, 많이도 먹었네. 씨. 참. 그거 먹고 힘내서 금고 들고 나간 거야? 에라이. 그러니까 요새 누가 현금을 낸다고 금고를 훔쳐가요. 진짜 답답하다, 정말. 경기 북부청과 서에서는 그날 밤 이 보고를 받고 밤새 공개 수배를 결정합니다. 무전 취식이긴 하지만 범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경기 북부청에 비상이 걸립니다.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이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 범인이 이영복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영복이가 또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진짜. 연쇄했어요, 연쇄 살인이었고. 그래서 공개 수배를 왜 빨리 안 하냐. 언론에서 막 떠들었잖아요. 형사님들이 얼마나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참. 그러니까 이게 공개 수배하고 범죄와 연관성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팀에서는 은신처하고 배회처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목적까지 딱 지금 체포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공개 수배를 해버리면 또다시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숨어 지내거나 아예 먼 거리에 가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공개 수배하는 게 쉽지는 않죠. 두 번째는 공개 수배를 하고 나면 아예 인생을 포기해버려서 정말 다중이 있는 곳에 가서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수배를 한다는 거는 수사팀에서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빨리 공개 수배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평생 범인만 쫓아다니던 형사님들이 몰랐겠냐고요. 그럼, 그렇죠. 양주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종업원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파출소로 달려가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로 얼굴 쪽을 공격당해가지고 피해자의 얼굴이 피투성이었고요. 금고에 지폐가 없었습니다. 신고한 종업원이 전날 밤 퇴근할 때
남자 손님 한 명이랑 사망한 피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손님이 자신에게 택시비를 주면서 먼저 가라고 했다고 했고요. 야, 종업원한테 택시비까지 줘서 먼저 가라. 주인 혼자 남았을 때 범행 저지르려고 그런 거죠. 일단은 뭐 치킨집에서 금고 들고 나르더니 돈이 좀 있었나 보네. 근데 이연복인 건 어떻게 확신하신 거예요? 전날 밤 다방 앞 골목 CCTV에 범인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두 사건 현장에 있던 맥주잔에서 지문도 똑같이 나왔고요. 그러면 설마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CCTV를 피해서 파주에서 양주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그 범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파주에서 양주까지 도보로 6,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요. 계속 CCTV를 피해 다녔기 때문에 더 오래 걸었을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런 근성으로 정신 차리고 일을 하면 되지. 아이, 그러니까. 결국은 잡힐 건데. 피해자만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계속 걸어 다니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연쇄 살인범이 된 이영복은 필사의 도주를 시작합니다. 양주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대중교통을 탄 게 확인됐습니다. 이젠 걸어서 추적하지 않아도 이동하는 곳마다 CCTV가 이영복을 쏙쏙 찍어냅니다. 그래서 곧장 광역 단위로 수사본부가 꾸려졌고요. 전국의 팀장급 형사님 100명이 대대적인 공조 수사를 펼칩니다. 이 공개 수배 시기가 겹쳐가지고 언론이나 시민들이 공개 수배 하자마자 잡혔으니까 오해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영복이 이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것이 포착되어 갖고 수사팀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체포가 된 것이지 이런 것이 좀 정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려진 것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영복이 출몰한 지역마다 관할 경찰서 형사님들이 투입이 됩니다. 진짜 고생들 하신다. 공조 수사에 투입된 경찰서인데요. 양주경찰서, 경기 북부청, 의정부경찰서, 동대문경찰서, 서초경찰서, 광진경찰서, 태백경찰서, 삼척경찰서, 강릉경찰서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하다.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넘어왔다가 강원도로 갔네요. 아주 도망가느라 새가 빠졌겠네. 예. 참 진짜. 어떻게 모여서 수사를 하신 거예요? 단체 대화방을 팠습니다. 이동한 지역이 파악되면 해당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CCTV를 확인한 후에 실시간으로 사항을 전했고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 속도가 확 붙었겠는데요. 그런데 이건 역시 쉽진 않았습니다. 이영복이 다방에서 나간 후에 13시간 만에 여기까지 갑니다. 이동 동선인데요. 양주에서 의정부, 청량리를 거쳐서 남대문 해안으로 갔다가 용산, 반포에 들렸다가 동서울 터미널, 거기서 태백, 강릉까지 갑니다. 사일 밤에 범행을 저지르자마자 완전 질주를 했네요. 와, 근데 이거는 딱 봐도 너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이영복이 택시를 탔다가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가 시장에 들어가서 옷을 뒤집어 입으면서 변장까지 하고 다녀서 쫓기가 어려웠는데요. 5일 새벽 6시 30분에 태백행 버스를 타고 아침 9시 49분에 터미널에 내렸다는 걸 공유받은 게 그날 오후 6시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태백을 찍고 미친 듯이 밟았습니다. 거의 8시간 차인데요. 마지막 질주가 발목을 잡혔네. 그래서 태백에 가니까 이연복이 있었어요? 가는 도중에 태백 시장에서 남색 패딩을 새로 산 모양이더라고요. 마스크까지 쓰고. 태백 터미널에서 또 버스를 탔는데 삼척, 동해, 강릉을 거치는 완행버스를 탔다고 하는 겁니다.
뭐 결국엔 강릉에서 내려서 또 시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후 3시쯤이었고요. 그래서 또 바로 강릉을 꺾었죠. 야, 중간에 옷을 또 갈아입고. 야, 진짜 시한폭탄이다. 형사님들은 강릉에 있는 시장에 몇 시쯤 도착하셨어요? 밤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6시간까지 시간차를 줄이긴 했는데 강릉에서 밤새 뒤지고 있다가 또 이동하는 게 잡히면 바로 움직이자 싶어서 탐문을 시작했죠. 밤이라 가게들이 대부분 닫혀 있어서 다방이나 술집을 돌아보자 하고 찢어졌는데 얼마 안 있다가 명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그러면 전화가 왔다는 거는 잡았다는 거죠? 저희도 이제 그때쯤 되니까 도끼가 바짝 올라 있어서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 민근이가 갑자기 저를 툭툭 치더니 눈짓을 주는 겁니다. 아, CCTV 천사 전 형사님이. 뭘 보신 거예요? 거기가 주차장이었는데 5m쯤 앞에 키도 작고 체구가 작은 남자가 구부정한 자세로 오른발을 약간 끌고 가더라고요. 야, 구부정하게 오른발을. 이영복이면 술 마셨나 보네. 발을 끌었으면은. 그러다가 딱 멈춰서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는데 담배값이더라고요. 아, 은신처에서 나온 그 담배. 드디어 잡았네요. 네, 그래서 민근이를 앞으로 보내 도주로를 맞고 제가 뒤로 쓱 다가가서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죠.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영복 맞죠? 하니까 그제서야 자포자기한 듯이 예, 제가 이영복입니다 하더라고요. 바로 수갑부터 채웠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반응해봤자 뭘 어떡하겠니. 근데 강릉시장에서 뭘 한 거예요? 거의 6시간을 있었던 거잖아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에 19만 원 정도 갖고 있었고요. 정말 황당한 건 강릉에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저희 형사과장님이 이영복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강해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강해 보이고 싶어서 이랬다고요? 아, 이 찌질이 같은 나봤나. 아무 죄도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강해 보이면 뭐 할 건데. 그 말을 들은 그 유가족들은 무슨 더 2차 피해예요, 그게. 강해 보이고 싶어서 내 어머니를 죽였다고? 강해 보이고 싶어서 살인을 저지르고 연쇄살인범이 된 이영복.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찌질하고 쪼그라듭니다. 뭐래? 어디 특히 이 장면 봤어.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주 중에 다른 범행했습니까? 없습니다. 강릉으로 도주한 이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뭐야? 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강릉에는 왜 가셨어요?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머머? 인정하는 말이 하나도 없네. 무서움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CCTV 피해 다녀서 열심히 걷고 진짜 웃기고 있네 아주. 도주 중에 다른 범죄가 없었다니 말이 돼? 그러니까. 무전 취식은 치킨집에서 금고 들고 나왔잖아. 아니 진짜 왜 그랬답니까? 뭐 돈이 목적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 때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지퍼가 열려 있었거든요. 여성들이 속옷에 착용하는 유생용품이 다리 사이에 떨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옷을 다시 입힌 걸로 추정이 됐는데 부검 결과 이영복의 정액과 타액이 검출됐었습니다. 봐봐, 강도 강간범이라니까. 그냥 성범죄자네, 성범죄자. 하나는 맞았네.
저 말들 중에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이었네. 참. 그런데 그 부검 결과를 들이밀어도 끝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뇨 때문에 성불구라고 하며 그 법정까지 가서도 부인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부인한다고 그게 됩니까? 과학 수사가 있는데. 재판 결과는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연하지. 근데도 뭔가 찝찝하네요. 무기징역이라도 찝찝하네요.